문해력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눈에는 한 번에 딱 보이니까 네. 이런 것만 보면 아이들이 문해력 차가 확 느껴진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떤 것부터 도와주시면 좋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문해력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는 책은 좋아해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까닭은 아이가 문해력 공부는 어떻게 시키셨나요? 문해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습관은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책 하루 3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의 저자이신 23년차 초등 수석 교사이신 윤희솔 선생님을 모시고 문해력과 관련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해력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초등 수석 교사 윤희솔입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동시에 글쓰기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수석 교사로서 그게 큰 역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문해력이 다른가 이런 네. 게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 보이죠. 학년별로 아이들의 네. 문해력 편차가 어느 네. 정도 나나요? 정말 많이 차이 나는데요. 특히 6학년에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결손도 그렇고 학습 네. 누적도 그렇고 6학년 때 가장 많이 보이니까요. 어떤 아이는 소설 몇십 장을 써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아직 1학년 때 익혀야 할 일기 쓰기도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소설까지 많이 쓰는 아이들은 소설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일기 쓰기도 어려운 아이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조차도 좀 딸리는 경우가 있죠. 거기서 학습 편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눈에는 한 번에 딱 보이니까 네. 이런 것만 보면 아이들이 문해력 차가 확 느껴진다. 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 저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학년에 맞는 문해력을 갖추고 있냐는 사실 그 학년의 교과서를 잘 이해하고 있나가 먼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고 한번 쭉 돌아봅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이 학년에 해당하는 어휘나 혹은 읽기 유창성이나 독해력이 부족하구나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알아보시려면 해당 학년의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교과서를 펼쳐가지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영어도 그렇지만 읽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좀 멈칫하거든요. 그리고 띄어 읽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띄어 있는 네. 거. 의미 단위로 띄어 읽는 것이 이해를 해야 의미 단위로 띄어 읽잖아요. 네. 학부모님들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읽는 걸 들어보면 이 아이는 알고 읽는지 모르고 읽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열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열람이라는 어휘를 알고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열람이라는 뜻을 아는 아이는 그냥 쭉 읽을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열람한다. 이런 식으로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띄어쓰기 한 대로 띄어 읽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열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띄어 읽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 건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해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미 단위를 읽는다.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바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초등 공부는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글씨 쓰기부터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일종의 글쓰기인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한글 해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 또 정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학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초등 공부는 글쓰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등으로 갈수록 글쓰기가 끝판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레포트 숙제가 많고요. 또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모든 공부의 결과물은 논문이잖아요. 각 분야를 이끄는 사람들 자기가 연구한 바를 논문으로 발표를 한 사람들이 이끌고 있고요. 초등 공부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공부의 완성이자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다. 맞아요. 네, 현장에서 보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느껴요. 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떤 거부터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가지, 문해력과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해력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공부의 기초잖아요. 네. 그래서 문해력을 다지는 거, 그리고 문해력을 다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학습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학습량을 채우려면 습관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기보다는 습관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까지 이끌어주시는, 결국엔 문해력과 습관이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꼽으시는 꼭 초등 때 가져야 되는 습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학년이면 40분 동안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습관, 그래서 뭔가를 혼자 하는 습관, 그러니까 40분 동안 집중해서 하는 습관. 학교 수업 시간 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게 돼야 학교에서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책 읽는 습관, 네, 심심할 때 혹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책을 펴고 한번 검색도 해보고 이런 습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학년은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읽는 습관, 자기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습관. 근데 교과서를 학교에서 안 가져온다는 애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학부모님들. 우리 집 아이들은 2권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어려우면 방학을 이용을 하기도 해요. 방학 때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 시간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 시간에 한 학기 분을 읽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습관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진짜 핵심은 문해력이잖아요. 네.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단계별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해력은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의문인식, 파닉스, 읽기 유창성, 어휘, 읽기 이해,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세종대왕님 덕분에 2가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의문인식은 그냥 소리를 듣고 아 저게 소리구나, 어떤 소리구나를 아는 능력이고요. 네. 파닉스는 그대로 글자와 소리를 1:1 매칭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2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읽기 유창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읽기 유창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단위로 잘 끊어 읽느냐, 자연스럽게 신속하게 읽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기 이해, 그러니까 독해력이라는 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읽기 유창성과 어휘와 독해 능력을 키워주면 좋은데요. 우선 읽기 유창성은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연스럽게 읽는지 보시면 돼서 네. 보통은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층위가 있어요. 고빈도 어휘, 저빈도 어휘, 고빈도 학습 어휘, 이렇게 3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빈도 어휘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어휘, 빈도가 높다고 해서 고빈도 어휘고요. 저빈도 어휘는 학습 도구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만나는 어휘, 뭐 네. 예를 들면 용액, 물리학, 용어, 이렇게 공부에서 만나는 용어를 저빈도 어휘라고 하고, 고빈도 학습 어휘는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도구어인 거죠. 핵심, 설명하다, 분석하다, 이런 어휘들, 네. 3가지 층위의 어휘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 어휘를 챙기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읽기 이해 능력은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아는 능력, 그래서 읽기 전략, 그 다음에 이걸 읽고 나서 요약하고 나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골고루 다 갖추어야 문해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일단 시작하시는 거는 읽기 유창성부터 하셔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해독은 그냥 글자를 읽어내는 거죠. 더듬더듬 이렇게 읽어내는 거고요. 독해는 읽고 확 이해하는 거죠. 해독에서 독해로 넘어가는 다리가 읽기 유창성이라서 그래서 초기 문해력의 가장 핵심이 읽기 유창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냥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문해력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강연이나 학부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는 책은 좋아해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까닭은 아이가 진짜로 그 책을 알고 읽었는지 정말 읽었는지, 왜냐하면 이야기를 설명문처럼 읽는 아이가 있고 설명문을 이야기처럼 그냥 쭉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인지 자원을, 그러니까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해독에만 글자를 읽어내는 데만 쓰진 않았나,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네. 혹은 어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아이들은 안다고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휘의 빈틈이 그 이해의 빈틈이 되기 때문에 어휘를 알고 읽는가를 보시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있는데 네. 설명문,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건 뭔지 알고 읽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알고 읽는가, 그걸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휘와 배경 지식, 읽기 이해, 읽기 유창성,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추어서 전략적으로 읽는 것이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그렇게 깊이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의 이런 이론들이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 단기간이건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상승해서 성적까지 동반 상승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성공적인 사례 소개해 주시죠. 지금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 네. 제가 3학년 담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를 해독하는 데만도 너무 어려운 아이였는데 이제 3학년부터 교과학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면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매일 남아서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 걸 아이랑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단락만, 한 문단이라고 해봤자 한 2-3문장, 많으면 5문장 그 정도를 읽는 겁니다. 매일? 네, 매일. 처음엔 제가 먼저 읽어주고 그 문장을 이해를 하는지 거기에 담긴 학습 도구어나 이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정확하게 읽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제가 읽으면 아이가 따라 읽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익숙해졌으면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는 이해하면서 읽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문단을 능숙하게 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걸 능숙하게 읽으면 집에 가는 거야. 네. 정말 가고 싶잖아요. 성취감도 느꼈어요. 네. 해냈으니까 나는 네. 보상으로 집에 간다.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아이가 떠듬떠듬 혼자 읽게 하는 걸 녹음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읽는 걸 녹음해서 들려주면 네. 아이가 살아나요, 표정이.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그 한 문단인데 40분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게 4월 초였는데 6월 말 정도 되니까 15분이면 가요. 네. 눈에 띄게 읽기 유창성이 늘어나는 게 보였고 그렇게 교과서를 읽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던 아이가 좀 살아나는 거죠. 네. 받아쓰기도 자기 잘해보고 싶다고. 처음에는 빵점이었는데 이제는 100점 맞아서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수학도 교과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장제 문제도 풀어내고 이러면서 아이가 자신감이 붙고 좀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봤었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작은 변화로 인해서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네. 그런 결과까지 네. 낳게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네.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실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유창성과 문해력과 이런 걸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 능숙해질 때까지 소리내서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기. 이거는 증거 기반, 그러니까 이미 탄탄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저학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한번 읽어보게 해보세요. 중학교 교과서 소리내서 읽게 해보십시오. 6학년 담임을 할 때도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게 해봤거든요. 못 읽는 애들 엄청 많나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6학년들도 소리내서 읽기가 필요하구나. 읽기 유창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런 염려가 돼서 6학년 담임을 할 때도 소리내서 읽기 했습니다. 선생님도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있습니다. 초등, 중등? 네. 아들들인가요? 네, 아들 둘입니다. 문해력이 선생님의 자녀니까 높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두 아이의 문해력 공부는 어떻게 시키셨나요? 저희 아들 둘은 아주 평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문해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어휘,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요약하는 일, 그리고 고전에 읽는 것. 이게 세 가지 습관은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휘는 초반에 7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고빈도 어휘,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를 가지고 싶었어요. 고빈도 어휘 중에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아들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얘 네.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거예요. 얘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궁금해서 감정 어휘부터 하루에 하나씩. 네,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씩. 네, 그걸로 세 줄을 쓰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궁금하다다. 그럼 궁금하다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궁금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7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몰라도 그 궁금하다가 사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읽고 쓰면서 한 문장 쓰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감정 어휘가 담긴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은 뭔지 그걸 또 옮겨 쓰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언제 궁금했는지.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루 세 줄을 쓰면서 매일매일 어휘를 하나씩 익혔어요. 그 다음에는 느낌 어휘, 뭐 끈적끈적하다, 얼얼하다 이런 어휘, 그 다음에 고사성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단어씩으로 어휘를 익히고 글 쓰는 걸 했었고요. 3학년부터는 이제 어휘 문제집을 매일매일 풀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휘 문제집을 한 장씩은 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귀 기울이세요. 네.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나?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었지.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지. 하다 보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콩나물에 물을 준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만나면 다른 때 또 만나겠지. 이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네네. 그렇게 하면 아이도 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쓰기를 잘 가르치고 싶은데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한 거죠. 그러다가 유시민 작가님께서 모든 글쓰기는 발췌 요약에서 시작하라는 한 문장을 보고 아 이거다. 그래서 다양한 글을 읽고 나서 발췌하고 요약하는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전 읽기. 딱 한 글도 읽는 습관을 좀 들이고 그럼요. 싶어서. 물론 뭐 15소년 표류기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다가 이거 좋다고 빠져드는 글도 있지만 아무래도 네. 어렵긴 하죠. 그래도 습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매일매일 읽고 독후 활동도 해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독서 감상문도 써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루틴이라고 하면은 네. 어휘 하나, 네. 그리고 요약하는 글쓰기 네. 하나, 그다음에 정해진 분량만큼 고전 고전 책 읽기. 읽기 예. 이렇게 루틴을 쭉 네. 이어가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사례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한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교과서를 그냥 읽히면 될까? 그걸로 정말 끝일까? 이걸 쭉 이어가는 게 쉬울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교육하셨던 노하우를 모아서 네. 이번에 책을 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바로 문해력이 좋아지는 소리내어 읽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을 만나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 작가로서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모범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른이 먼저 읽어주고 아 저렇게 읽는 거구나 기준점을 알아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읽기 유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신속하게 읽고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감정도 넣고 해서 표현력 있게 읽고 이 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세 단계에 맞게 하나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 거, 조금 속도감 있게 읽는 거,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읽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예시가 모범독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읽어주지 않으셔도 선생님께서 읽어주지 않으셔도 아이가 QR코드를 대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것이 가장 큰 이 책의 특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어떤 아이들이 보면 좋을까요? 우선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발화가 좀 느는 아이들, 말이나 글 읽는데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 통합 요 과목에 있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요 내용들을 읽기 유창성을 훈련을 하면서 저절로 교과 지식에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본문을 집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 지식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부록으로 요새 한자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 나온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학습 도구어 중에 한자어를 골라서 한자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에 대한 부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 유창성, 그다음에 교과 지식, 학습 도구어, 그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습관까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읽기 유창성은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어요. 3학년까지도 소리내서 읽기 유창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초기 문해력의 읽기 유창성이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문해력의 시작을 이 책과 함께 하고 이 책이 문해력으로 가는 좋은 길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 2단계만 출간이 된 상태인데 2학년 아이들을 위한 3, 4단계도 곧 출간이 되거든요. 2학년 아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 읽기 유창성 좀 키워줘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분들께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